네, 김만배 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로 대장동 의혹 수사 결과에 관심이 커진 가운데 그의 범죄 수익을 숨긴 측근들의 구속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인데요.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원영섭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전해드린 대로 지금 측근 두 명이 영장실질 심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 그리고 최우양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이렇게 두 명이 실질 심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 뭐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받고 있죠. 예, 저기 그 260억에 대해서 화천대유 법인의 통장에서 이 260억을 부동산 매매 또는 이제 수표로 은닉했다는 그런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김만배 씨는 법인의 운영 자금이 가압류될 걸 우려해가지고 미리 그 빼놨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발언 그 자체가 어느 정도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라는 걸 자인하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화천대유는 기본적으로 시행사입니다. 부동산 시행을 할 때 그 전체 아파트 매출, 그러니까 아파트 총 매출에서 들어오는 돈의 1순위로 빠져나가는 게 이제 금융 쪽에서 빠져나가고요. 2순위로 빠져나가는 게 이제 그 시공사한테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3순위로 빠져나가는 게 그 외 각종 이해관계인들, 그 어느 정도 그 금전을 줘야 되는 사람들이 3순위 정도의 우선수익권을 가지고 먼저 가져갑니다. 그래서 시행사가 줄 수 있는 돈을 다 주고 거의 마지막에 시행사가 그 자기의 이익을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인 운영 자금의 가압류를 할 만한, 그러니까 민법상의 채권을 인정받아서 가압류를 할 만한 채권자라고 하면 우선수익권으로 다 가져갔고 그런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그 마지막 남은 돈을 가지고 화천대유 법인의 시행사에 들어간 건데 이 돈이 260억이나 그러면 가압류 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천대유라는 부동산 시행사는 어떤 설비를 가지고 있는 매입비나 매출이 큰 회사가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이제 대부분의 부동산 시행사는 컴퓨터, 팩스, 전화기 한마디로 이제 종이 팔아서 장사하는 그런 업체인데 거기에서 운영 자금이 260억이나 뭐 무슨 그 반도체 공장 새로 만들 것도 아닌데 그렇게 발생할 수도 없고 그러면 그 260억을 어떤 가압류 때문에 이전해 놨다 그런 거는 사실은 이게 범죄 혐의 때문에 동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했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발언 자체가 어떤 은닉한 거를 자인하는 것이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이시고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그 의견도 맞을 수도 있는데 다른 의견일 수도 있어요. 회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자재 대금이라든가 또 직원 급여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800억 원 정도에 대한 추징 보전 조치가 이미 취해져 있었고 추가적으로 취해질 경우에는 사실상 법인의 운영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현금을 확보해놨다는 것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수표로서 출금해 놓은 이 돈을 또 다른 곳으로 은닉한다거나 현금으로 바꿔서 은닉한다거나 이렇다고 한다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이 바꾼 수표를 가지고 직원들 급여를 준다던가 실제 법인을 위해서 사용됐다라고 한다면 이 은닉 혐의는 좀 입증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거 아니냐 이러는데 사실상 이게 대여금 형태로 나갔기 때문에 실제 대여금을 주고 실제 부동산을 매수했다라고 한다면 또 은닉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과거의 어떤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도박 범죄 같은 경우는 합법적인 돈으로 가장하기 위한 어떤 은닉들을 하거든요. 이건 명확한데 지금 이건 사업자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검찰이 그 부분을 잘 입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은닉 혐의 측근들 두 명이 구속신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 오늘쯤 이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이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는 뭐 금고지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영장을 발부하는 이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요소 중에 이제 증거인멸이 있습니다. 네네. 증거인멸이라는 거는 이제 범죄의 자료들, 범죄를 저질렀다가 보는 정황들을 인멸하는 사람은 이제 구속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범죄 수익의 은닉은 사실은 이건 증거의 인멸보다 한 발 더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범죄 때문에 어쨌든 수익을 얻고 이걸 어떻게든 숨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범죄의 증거 자료를 인멸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뭐 범죄 수익 자료 인멸이나 범죄 수익 인멸이나 증거 자료 인멸이나 제가 볼 때는 뭐 같은 맥락이고 범죄 수익에 대한 인멸이 만약에 명확하다 그러면 구속영장 발부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범죄 수익에 대한 증거 인멸 부분, 그 부분이 중요할 것으로 보셨고 영장 발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사실상 이제 법관이라는 게 법관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검찰 출신의 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이 수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판사들이 제대로 판결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은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법원의 판단은 또 존중돼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상 이제 수표로서 줬다라고 하는데 이 수표들이 사실상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된 게 확인된다거나 또는 대여금 형태로 지급이 돼서 부동산을 매입했는데 이게 차명 부동산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이게 은닉한 걸로 보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고요. 사실상 범죄 은닉죄 관련해서는 범죄 수익 은닉 관련해서는 한 절반 정도가 기소되는 경우에 절반 정도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거든요. 그래서 범죄의 중대성 측면을 판사가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하고 또 이한성 씨나 조우양 씨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추가적으로 이런 가능성이 있는지도 판단의 대상일 것 같은데 아마도 검찰이 소명이 좀 부족했다라고 싶으면 영장이 기각될 확률도 상당히 있어 보인다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그 최우양 전 쌍방울 부회장, 뭐 헬멧남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뭐 사진이나 영상을 많이 보셨겠지만 김만배 씨와 이제 금전 한 330억 원 정도를 며칠 사이에 갚았다가 다시 이렇게 하는 거래 방식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 부분 정말 이상하죠. 몇십억을 빌려주고 또 그 다음날 갚고 네. 또 빌려주고 며칠 뒤에 갚는다 보니까 일단 이상한 돈거래 관계는 맞다. 다만 이제 돈을 은닉하려고 한다면 보낸 다음에 돌아오지 않아야 되는데 돌아왔기 때문에 분명히 돈을 보낸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기사가 없기 때문에 좀 확인은 좀 어렵습니다만 다만 예를 들어서 최우양 씨 같은 경우는 기업 M&A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돈이 기업 M&A를 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돈의 지급 통장 잔고를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쓸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도 자신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얻기 위해서 350억 정도의 통장 잔고를 위조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통장 잔고를 보여주기 위한 M&A 용일 가능성도 있고요. 그 여러 가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찰이나 기사를 통해서 조금 더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 사건이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느냐가 중요한 건데 뭐 쌍방울 그룹 전 부회장이었다, 뭐 전 조폭이었다 이런 거에 좀 너무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면 네. 본질이 좀 흐려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말씀드립니다. 좀 본질을 봐야 되지만 이상한 돈거래인 것은 좀 맞다라고까지 해주셨는데 그럼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요구안은 이제 별도의 사건 중에 하나 진행되고 있는 게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이제 박모 씨의 그 검전의 이동을 정치자금법으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지금 그 이정근에 대해서 이제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정근 전 부총장이 하는 주요 반소 중에 하나가 그 10억의 거래는 민사적인 거래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돈을 빌려주고 받고 하는 그런 일련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거지 이것이 전혀 정치 자금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지금 그 김만배와 최우양도 이 지속적인 돈의 주고받음을 통해서 자기들이 실제로 이 정도 사이즈의 금전을 서로 주고받고 제 말은 이제 민사적으로 빌려주고 빌려받는 정도의 관계를 해 나갔던 사람들이라는 것에 대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이제 그 수상한 그 목적을 알기가 힘든 돈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잔고 증명이나 이런 게 필요할 때는 있습니다. 근데 잔고 증명이 필요하다고 설사 하더라도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주고받고 하는 관계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알리바이가 필요해서 지속적인 검증 거래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앞서 이제 이승훈 변호사께서는 좀 본질과는 다른 부분이라고 하셨던 부분, 그 뭐 지금 조직 폭력에 뭐 가담이 됐던 인물
과정이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시행 사업의 본질을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 용산 4구역 재개발했을 때 용산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이제 뭐 가슴 아픈 일이지만 무력과 무력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행은 기본적으로 이제 집행 과정이라든지 철거 과정이라든지 그런 이제 실력 행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행의 사업권이라는 거는 민사상 재산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권도 아니고 채권도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시행을 통해서 투자를 통해서 그 사업을 상당 부분 진행시켰다 하더라도 그 사업권을 보존받는 민법상의 재판 절차가 부실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인허가를 따낸 사업자라는 것은 행정상의 자격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런 실력 행사도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민법상의 어떤 보호 절차가 내 사업권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부실하게 만약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부동산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제 조폭이나 이런 쪽에 유혹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그런 이제 조폭 세력과 인허가 세력 두 개를 장악한 사람한테는 부동산 시행만큼 하늘에서 정말 그 돈이 떨어지는 그런 대단한 사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 시행이라는 이 사업의 특징상 인허가권자인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행위가 무엇이었는지가 규명돼야 되고 그리고 이 사업의 특징상 또 갖가지 이제 뭐 조폭 비스무리한 이야기가 계속 이게 주위에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혹시 짧게 좀 반박 네.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제 조폭이라고 해서 사업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과거에 뭐 15년, 20년 전에 조폭이었다. 근데 지금은 개과천선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조폭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 프레임을 씌울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폭이 건설 시행 사업에 참여하면서 폭력적인 행동을 해서 어떤 이익을 갈취했다.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과 무관하게 뭐 그냥 거래 관계가 있다고 해서 이걸 조폭과 같은 그림으로 연결한다? 이건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도 그래요. 저는 벌써 지금 한 1년 6개월째 듣고 있는 얘기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검찰이 쌍방울에서 대납을 받았다는 거 입증한 적이 있나요? 아니 1년 6개월 수사했는데 그게 안 나왔으면 무혐의 처분을 하거나 이게 이재명 대표가 잘못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 것이지 1년 6개월 동안 사건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변호사비를 대납받은 사람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거잖아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수사는 수사로서 해야지 수사를 계속해서 하면서 1년 6개월간 수사를 해버리면 허위사실이라도 말하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꼭 강압수사, 예전에 고문에 의한 수사뿐만이 아니라 수사를 계속해서 길게 가져가면서 소환하고 재판받고 또 소환해서 조사받고 추가 기소하고 이렇게 되면 허위 진술을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의 좀 절제된 수사도 지금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일단은 김만배 씨의 측근 2명이 구속 기로에 선 상황이고 김만배 씨 본인은 지금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김 씨의 이런 선택 시도한 부분이 재판에 앞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까? 우선은 이제 그 김만배가 누구로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느냐가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김만배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의 원인이 검찰이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 측이냐 그 문제에 따라 가지고 이 스트레스의 실체에 따라 그리고 이제 재판 진행에도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검찰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뭐 남욱도 이야기라고 유동규도 이야기하지만 내가 저지른 죄만큼만 책임을 지겠다. 나는 그 이상의 죄를 책임지지 않겠다. 그게 이제 남욱과 유동규의 일관된 진술이죠. 지금 현재까지. 그러면 이제 김만배 그분도 자기가 지은 죄만큼만 책임을 진다 그러면 사실은 다 이실직고하고 이제 법의 처벌을 받는 거니까 뭐 그게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리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라는 거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 사실대로 이야기했을 때 피해를 보는 아니면 더 큰 어려움에 처하는 그 누군가로부터 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추정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존재에 따라 가지고 글쎄 뭐 자기 자신의 몸을 상해한다는 게 보통의 그 결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계기로 완전히 뭐 여러 가지 신경 변화의 결정적인 그런 이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네네. 말씀드리면 일반인도 특수부 수사를 몇 개월 받으면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위해뿐만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친구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까, 내 동업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1년 3개월째 수사를 하고 있어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참기 힘들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이재명 대표는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표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검찰의 어떤 압박감, 조여오는 수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끝나지 않는 수사인 거예요. 그러면 이번 달이면 끝난다. 이게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수사하기 때문에. 그 두 번째는 지인이잖아요. 자신의 측근들 지금 2명을 체포했잖아요.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잖아요. 당연히 검찰은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소환해서 수사를 하는 것과 일단 체포해서 잡아들여서 수사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래서 체포 수사라고 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완전히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 자제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민주당 인사에 대한 수사는 지금 구속 수사 원칙이 되고 있고 유죄 추정의 원칙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수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검찰은 아까 원영석 변호사님 말하셨지만 사실대로 얘기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잖아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검찰이 전제해 놓고 이 사실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부르면 사실이 아니어도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선이 있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가면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검찰 수사 좋습니다만 언젠가는 좀 끝내줬으면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일각에서는 이런 김만배 씨의 어떤 뭐 극단적 행동, 돌발적인 행동이 어떤 시그널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어서 뭐 진술 태도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진술이 변할 것 같지는 않고 극단적 선택은 정말 자신이 힘든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중요 부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신을 끊고 싶었었는데 그럴 끝까지 그런 용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그 당시에 변호사한테 한 말이 허위 사실이라도 말해달라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만큼 자신이 너무 힘든 과정에 있고 허위 사실이라도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절박감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고 특히 변호사 있잖아요. 변호사의 휴대폰까지 압수수색한 거잖아요. 네. 변호사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경우는 제 기억에는 거의 없거든요. 어떤 관련 자료를 압수할 수 있지만 그건 뭐냐면 너 변호사까지도 범죄 수익 은닉에 관여했다면 공범으로 처벌하겠다는 그런 강한 압박감이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도 변호인과 통화하는 것도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김만배 씨가 지금 굉장히 극단적인 공포 상태에 빠져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이렇게 변호인의 어떤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보통 있는 경우입니까? 아니면 좀 이례적으로 봐야 될까요? 아주 이례적인 경우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그 상기해 볼 문제가 유동규 건입니다. 유동규는 이제 그 기존의 변호사들을 전부 사임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이제 그 당시에 그 사임시켰던 이유가 변호인이 유동규를 변호하러 오는 게 아니라 변호인이 유동규를 감시하러 왔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세간의 또 추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동규는 현재는 이제 그 국선 변호인 상태로 지금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것도 조금 이례적인데 그런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해 줬다는 겁니다. 왜 법원에서 그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그리고 전화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이게 굉장히 민감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어찌 보면 반론들 반대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사실은 이 그 법원에서는 그 변호인에 대한 그 휴대폰 압수수색을 인정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이 문제가 그렇게 단순히 이제 무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탄압하는 수준을 넘어서 도대체 그 근거가 무엇이었을까를 한 번은 생각해보는 그런 포인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측근들의 구속 여부가 나오게 될 텐데 구속 여부에 따라서 어떤 김만배 씨의 심경 변화 이런 것도 있을까요? 그거는 결국에는 이제 사실은 뭐 이렇게까지 추정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김만배의 두려움의 원인이 만약에 그 구속 심사를 받고 있는 이분들이었다면 분명히 다른 진술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태도가 좀 변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자체가 그거잖아요. 김만배 씨의 진술을 변경시키기 위해서 측근을 구속시켰다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진실한 사실을 얘기하면 되는데 잘못하면 측근을 구속시켰으니까 너희들이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해주지 않으면 앞으로도 더 공격할 거야 라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만배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어떤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는 김만배 씨가 진술을 변경할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 그 진술의 변경이 마치 진실한 사실을 숨겨서 변경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술이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진술을 변경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수사 사항도 좀 보도록 할 텐데 오늘이 벌써 참사 발생한 지 49일째인데 아직 수사는 명확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이임재 전 서장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신병 확보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그 이임재 서장이 이제 이 전체 이태원 그 참사의 핵심적인 인물이신데 그 전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때 그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법원이 이제 있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범죄 소명 부족을 어떻게 법리적으로 또는 사실관계로 보강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법리는 그 당시에도 이제 뭐 법리를 덕지덕지 붙였는데도 그게 굉장히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업무상 과실의 공동정범 법리를 또 주장하시는 분도 계셨고, 근데 법리 문제에 이거를 이제 처리할 수 있을지가 좀 숙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허위 공문서 작성이나 이런 내용들은 결국 이제 뭐 그 이임재 전 서장이 사실을 숨길 수 없는 상황이라서 증거 자료도 남아 있고 그 뭐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증거인멸로 볼 수 있을지 그 문제에 대해서도 좀 조금 이제 그 곤란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특수본이 기존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더해서 지금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추가해서 다시 신청하기로 하는 건데 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실은 이 부분도 법원은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158명이라고 하는 안타까운 목숨이 잃은 사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뭐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다만 저번에는 어떤 이임재 서장이 무능했거나 또는 잘 몰랐기 때문에 범죄적 다툼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허위공문서 작성죄를 추가하지 않으면 구속이 안 될 거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추가한 게 뭐냐면 10시 15분에 도착했다고 공문서에 작성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11시 5분에 도착했다는 거거든요. 이 시간을 빨리 온 것으로 했는데 그러면 이게 이임재 서장이 관여가 됐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부하 직원이 이걸 작성했는데 아마 이임재 서장이 봤을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부하 직원에게 지시를 하질 않은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걸 보고도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이게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될 수 있느냐에 어떤 법리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우리가 그러잖아요. 법리 하는데 과실범의 공동정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법리를 떠나서 좀 정부가 안타까운 참사를 당한 희생자들을 위해서 정치적인 좀 책임도 함께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상민 장관, 경찰청장, 서울청장 다 저렇게 그대로 직위를 유지하는데 특수본이 어떻게 수사를 제대로 하겠어요? 당연히 수사를 제대로 못하죠.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이상민 장관을 너무 잡고 있는 데만 공을 들이지 말고 국민들에게
좀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정치적 책임 부분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류미진 총경에 대해서는 죄명을 변경하기로 한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직무유기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이 죄명을 변경하기로 했는데 이유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 직무유기는 기본적으로 고의범입니다. 그런데 이제 류미진 총경이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자기가 뭐 상황실에도 숙직하지 않았고 이런 내용들이 내가 나쁜 게 아니라 무능한 거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무능하다라는 걸로 이제 그 적용할 수 있는 게 그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이런 것들로 사실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적용을 하는 게 직무유기를 적용하는 것보다 법리적으로는 훨씬 처벌하기에는 적합한 법리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류미진 총경에 대해서 그런 이제 그 죄명을 변경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혐의 입증하는 부분이 좀 어렵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이 구속영장 청구나 이런 부분으로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저는 이제 유미진 총경 같은 경우는 영장이 청구된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과실범의 공동 정범인데요. 예를 들어서 성수대교 참사 같은 경우는 건설을 한 시공사가 있잖아요. 이걸 감독하는 서울시가 있고 공무원들이 있고, 근데 오랜 기간 동안에 어떤 감독을 직접적으로 하고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제대로 시공하지 않은 과실들이 모여서 성수대교가 붕괴됐기 때문에 과실범위 공동장범이 쉬웠는데 이 경우는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공무원들이 무능했다라거나 또는 예견 발생 가능성이 무능해서 몰랐다거나 또는 유미진 총경 같은 경우는 상황관리관으로서 112 상황실에 있어야 되는데 기존의 관행대로 서울청 내의 자기 사무실에 있었다거나 하면서 이 몰랐다라고 하고 무능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런 과실들이 모여서 이태원 참사를 피해를 일으켰을까에 대해서 입증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과거부터 성수대교도 그렇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때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인정이 됐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특수본과 검찰의 이제 보완 수사 요구권도 있기 때문에 좀 제대로 수사를 해서 억울한 희생자가 나온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법대로의 어떤 처벌 그리고 추모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 소식들 짚어봤고요. 원영섭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